안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연과 인생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철민은 빈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 김순자의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째. 43년을 함께 살던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74세 노인의 적막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손에는 아직도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허리는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옮기며 굽어진 채로였다. 식탁 위에는 순자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차가워진 국물을 바라보며 철민은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녀는 끝까지 아들 걱정만 했었다. 6개월간의 투병 기간 동안 아들 준호는 겨우 3번 얼굴을 비췄을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철민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 낡은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아내의 유품인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들 준호에게 가야 할 때였다. 의사가 된 아들, 9억 원을 들여 사준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말이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답게 지내보자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철민은 거울을 보았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30년간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입었던 이 옷이 아들을 의사로 만든 영광의 증표였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이 옷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혹시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 철민은 30년 전 처음 건설 현장에 발을 디뎠던 날을 떠올렸다. 20살 청년이었던 그는 막내 인부로 시작해서 조장, 그리고 마침내 반장까지 올라섰다.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를 외치며 현장으로 향했던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이 순간 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희망을 위해서였다. 건설 현장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크레인 사고로 동료가 다치는 것을 목격했던 날, 폭우 속에서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새 일했던 날, 허리 디스크가 도저도 참고 견뎠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아들 준호의 성공을 위해서였다. 의대 등록금 2억 원, 생활비, 책값까지 모든 것을 현장에서 벌어서 댔다. 강남역에서 내려 고급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면서 철민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평생 현장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이런 번화한 곳은 여전히 낯설었다. 주변에 비싼 외제차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깔끔하게 정리된 가로수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평생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철민을 유심히 쳐다봤다.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이런 고급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이 어색했나 보다. 철민은 당당하게 말했다. 501호 박준호 의사 아버지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철민은 긴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이 집을 사준 아버지다. 당당할 이유가 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그리 반갑지 않았지만 철민은 밝게 대답했다. 나다 아버지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지만 곧 문이 열렸다. 하지만 수진이 나온 순간 철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몸으로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에는 명백한 당황스러움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마디는 철민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수진의 시선이 철민의 낡은 작업복 차림을 훑어보았다. 건설 현장 냄새가 나네요.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되거든요. 여기는 강남이라서 이미지가 중요해요. 철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건설 현장 냄새라니. 30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묻은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었나? 수진아, 아버지가 와서 그러니 내가 내 시어머니 장례 치르고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건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뒤에서 아들 준호가 나타났다. 의사가 된 아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첫마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 집을 사준 사람도 나야. 철민의 간절한 부탁에 수진이 먼저 나섰다. 아버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게다가 저희는 강남에서 살아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거든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 교수, 의사, 변호사들이에요. 수진의 말에 철민은 믿을 수 없었다. 시선. 내가 사준 집에서 시선을 신경 쓴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진아,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내가 30년간 현장에서 흘린 피땀으로 사준 집이야. 9억이 넘는 돈으로 말이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그건 결혼할 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여받은 건 이미 저희 명의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명백히 아내 편을 들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체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야간 공사까지 뛰어다니며 너의 등록금을 벌었는데 그게 체면 문제냐? 너의 어머니가 6개월 투병할 때 너는 겨우 3번 왔잖아. 준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 그때는 레지던트 과정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싶어요. 수진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요즘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어머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오히려 자유로우실 텐데요.
서로 간섭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진짜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9억이나 하는 집을 사준 아버지를,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77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좋다. 나간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법적으로도 이미 저희 집이라고요. 두고 봐라.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철민은 등을 돌렸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등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마음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철민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치면서 경비원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74세 박철민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그의 노하우와 인맥이 이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다. 1995년 봄, 24살의 박철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갓 결혼한 아내 순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동네 건설 현장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구인 광고지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30년 후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저씨, 일 배우러 왔어요. 철민이 현장 사무소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험상궂은 얼굴의 팀장이었다. 김 팀장이라고 불리던 그는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체격은 괜찮네. 힘든 거 알고 온 거지.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야.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철민의 대답에는 절실함이 묻어났다. 아내 순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시장 좌판에서 일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부터 철민의 30년 현장 인생이 시작되었다. 첫 출근 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현장으로 향하는 철민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인부들이 모여 있었다. 연장자인 박 반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철민은 그날부터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다. 50kg짜리 포대를 하루에 수백 개씩 옮기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자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다. 한 달 후 드디어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산부인과 앞에서 기다리던 철민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며 말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작고 빨간 얼굴의 준호를 보는 순간 철민은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공부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철민은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준호 공부 잘하면 의대 보내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으면 저도 도울게요. 우리 준호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자라면서 철민의 꿈도 함께 커졌다. 3살 때 준호가 그림책을 보며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철민은 정성껏 설명해 주었다. 비록 초등학교만 졸업한 자신이었지만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다. 현장에서 돌아와 피곤해도 준호와 함께 책을 읽고 숫자를 가르쳤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호는 정말 공부를 잘했다. 첫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온 날, 철민은 동네 치킨집에서 가족 회식을 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역시 내 아들이야. 철민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순자가 말했다. 여보, 준호 과외시켜주면 어떨까요? 다른 아이들도 다 받는다던데. 과외비는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은 철민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 시켜주자. 내가 야간 공사도 나가서 벌게. 그날부터 철민은 정규 근무를 마치고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공사에 나갔다. 하루에 겨우 2-3시간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학교에 올라간 준호는 더욱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였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했다.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논술 학원까지 한 달 학원비가 100만 원을 넘었다. 철민은 주말에도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른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몸이 파김치가 된 철민이 집에 들어왔을 때 준호가 말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왜 우리 아빠는 맨날 흙투성이야? 철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흙투성이 되어서 일하는 건 우리 준호 공부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준호가 의사 되면 아빠 자랑스러워 할 거야. 고등학교 시절은 더욱 치열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종합반 학원비만 월 200만 원이었다. 철민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순자와 함께 밤을 새워 계산해 봤다. 여보, 제가 새벽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해볼게요.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순자야, 그러면 너무 고생스러울 텐데. 철민이 망설이자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준호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생하면 준호는 나중에 편할 거예요. 그때부터 박씨 부부의 하루는 더욱 빡빡해졌다. 새벽 3시에 순자가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5시에 철민이 현장으로 출근했다. 저녁에는 순자가 반찬 배달을 다니고 철민은 야간 공사를 나갔다. 둘이 얼굴을 마주할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 전부였다. 준호의 고3 겨울,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합격.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철민과 순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의대에 붙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민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고생했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다. 건설 현장 반장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현장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다. 철민아,
자식 농사 제대로 지었네.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김 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30년 함께 일하면서 너만큼 성실한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아들도 잘 되는 거야.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철민은 걱정하지 않았다. 의대 6년이면 등록금만 2억은 들 텐데 생활비까지 합치면. 순자가 걱정하자 철민이 말했다. 괜찮아. 집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으면 돼. 우리 준호가 의사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의대 입학식 날 철민과 순자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서울대에 갔다. 평생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아들의 중요한 날이라서 참았다. 입학식장에서 준호를 바라보는 철민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내 아들이 저기 서 있구나.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의대 1학년을 마친 준호가 집에 와서 말했다.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거 알아요. 꼭 훌륭한 의사 되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철민은 눈물이 핑 돌았다. 준호야, 내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보답이야.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하지만 철민은 몰랐다. 아들이 의대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특히 강남 출신 며느리가 가져올 변화를, 그리고 자신이 30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철민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30년 후 강남 아파트 현관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 2019년 봄 박준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인턴 과정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철민과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3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레지던트 과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정식 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성공한 아들의 세계에는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집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철민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그래? 어떤 분인데? 준호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고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순자가 기쁘게 물었다. 어머, 우리 준호가 드디어 신부감을 찾았구나. 어떤 분인지 빨리 소개시켜줘.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집안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철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냐?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 서로 어색한 것 같아요. 준호가 얼버무렸지만 철민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그래, 언제든지 집에 데려와. 우리가 잘해줄게. 2주 후 드디어 그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 왔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정말 예뻤다. 키도 크고 세련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까지 철민과 순자가 상상했던 며느리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철민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준호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던데 이렇게 예쁜 분일 줄은 몰랐네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준호 오빠. 아니, 준호 씨가 부모님께 좋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식사 자리에서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놨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수진 씨, 많이 드세요. 우리 준호가 어릴 때부터 이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순자의 따뜻한 말에 수진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조금 먹는 척하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철민이 물었다. 입맛에 안 맞나요? 다른 음식을 준비해 드릴까요? 수진이 당황하며 답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평소에 많이 안 먹는 편이라서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수진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났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외국계 은행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도 상당했다. 철민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란 분이 우리 준호를 좋아해 주다니 정말 고맙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철민이 당당하게 답했다. 건설 현장에서 반장 일을 해요. 3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철민은 놓치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다. 준호가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셨는지 수진이한테 많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가 좀 예민해해요. 처음이라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니?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는 변명이 가득했다. 철민은 이미 눈치챘다. 수진이 자신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죄송한데 저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준호가 아쉬워했다. 벌써?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가봐야 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순자가 말했다. 수진 씨, 또 놀러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 준비해 둘게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네. 시간 되면요.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다. 수진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철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야, 그분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준호가 당황하며 부인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며칠 후 준호의 행동을 보면서 철민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준호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분명히 수진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응, 우리 아버지가 좀. 그래도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어머니도 시골 분이라 좀 투박하지만. 철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들을 변명하고 있었다. 투박하다고. 시골 분이라고.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무슨 시골 분이란 말인가. 한 달 후 준호가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철민과 순자는 기뻤다. 정말, 수진 씨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철민이 의아해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수진이가 직장도 강남이고 부모님도 그쪽 사시니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남이면 집값이 많이 비싸지 않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비싸긴 해요. 그런데 수진이 부모님이 강남이 아니면 결혼 반대하신대요. 격차가 너무 크다고. 격차라는 말에 철민의 마음이 아팠다. 준호야,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파트 값이 7억 정도 하고 그 아래층 상가도 2억 정도 해요. 상가를 사두면 임대 수익도 나올 것 같아서요. 9억 원. 철민과 순자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다. 알겠다. 마련해 주마. 철민의 대답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철민은 조건을 달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나와 내 어머니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준호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 그건 자식된 돌이 아니에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철민은 특별히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명시했다. 법무사가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하시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철민은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수진 측에서 온 하객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수, 변호사, 의사들로 가득한 피로 현장에서 철민과 순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수진이 인사말에서 말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 복받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후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화를 해도 말이 짧아지고 주말에 한번 보고 싶어서 신혼집에 가려고 하면 아버지,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라며 거리를 두려 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추석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철민은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9억 원이나 들여서 집까지 사줬는데. 순자도 서운해했다. 글쎄요, 예전 우리 준호 같지가 않네요. 수진 씨랑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들은 몰랐다. 수진이 준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보, 자기 부모님이 너무 자주 연락해. 좀 거리를 두면 안 될까?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돼. 수진의 이런 말들이 준호의 마음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2021년 가을, 아내 순자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새벽 3시, 평소처럼 시장 준비를 하던 순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다. 철민은 119에 신고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괜찮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이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세요. 철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아내가 이제 곧 떠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우리 포기하지 말자.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 했다. 여보, 괜찮아요.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와야겠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에요? 철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췌장암이래. 말기라고 하네. 아, 그런 일이. 준호의 목소리가 충격에 떨렸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의사니까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민은 희망을 품었다. 역시 내 아들이다.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줄 것이다. 하지만 준호가 병원에 온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 업무가 너무 바빠서 지금까지 못 왔어요. 준호는 어머니 병실에 들어서더니 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환자를 보는 것처럼 냉정하게 말이다. 췌장암 사기면 항암 치료를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완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아픈 거 맞지? 솔직히 말해줘.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네, 많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해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냉정함만 있을 뿐, 아들로서의 애틋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며느리 수진은 처음에 아예 오지 않았다. 준호가 수진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철민이 들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니 문병 좀 와줄 수 있어? 아버지 혼자 간병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전화 너머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병원균이 무서워. 임신 계획도 있고 조심해야 하잖아. 임신 계획? 철민은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임신 계획이 우선이란 말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반응이었다. 그래, 내 몸이 중요하지. 굳이 안 와도 돼. 아들이 아내의 편을 드는 것을 보며 철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무게는 20kg이나 줄었다. 철민은 24시간 병실을 지켰다. 간병인을 쓸 돈도 아까웠지만 무엇보다 43년 동반자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내를 돌봤다. 한 달이 지나도 준호는 제대로 오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간호사가 철민에게 물었다. 보호자분, 혼자 간병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철민은 부끄러웠다. 아들이 의사라서 바빠요. 며느리는 몸이 안 좋고요. 순자가 철민에게 말했다. 여보, 준호한테 부담 주지 말아요. 의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아내는 끝까지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수진이도 아직 어려서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순자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준호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아들이 충격받을까봐 걱정돼요. 철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넌 언제나 예뻐. 준호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순자의 마지막 소원은 소박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준호한테 미역국 한 번만 더 끓여주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철민이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너한테 미역국 끓여주고 싶어 한다. 시간 내서 한번 와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는 수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핑계는 늘 있었다. 중요한 수술, 의료진 회의, 학회 참석 등등. 두 번째 달이 되자 순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링거만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가 철민에게 말했다. 여보, 준호가 결혼하면 수진이가 임신할 텐데 내가 산후조리 도와주고 싶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없는 며느리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제발 시간 내서 한 번만 와라. 내 어머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이번에는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준호 씨 지금 수술 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스트레스? 철민이 어리둥절해하자 수진이 계속 말했다. 병원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서 저희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좀 더 안정되면 갈게요. 철민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우울한 분위기가 싫다고. 마침내 준호가 마지못해 수진과 함께 병원에 왔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여보, 여기 냄새가. 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해했다. 수진아, 미안해. 병원이라 그래. 괜찮니? 준호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지만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순자가 말했다. 준호야, 가까이 와봐. 우리 준호 손 좀 잡아보자. 준호가 마지못해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몇 초 만에 놓아버렸다. 어머니, 저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리고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수진이 순자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어머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버님과 저희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투병 중인 시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힘겹게 누워있는 순자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철민은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철민은 보았다. 그 후로 순자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여보, 내가 준호와 수진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철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넌 짐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준호 잘 부탁해요. 수진이도 잘 대해주고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마지막까지도 순자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6개월의 투병 끝에 순자는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에도 준호는 우리 준호 언제 와요? 라고 중얼거리며 아들을 기다렸다. 철민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43년을 함께한 철민의 인생 전부가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떠나버렸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나고 철민은 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에 굴욕을 되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 평생의 습관대로 일어난 철민은 더 이상 갈 현장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빈 집안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9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사준 집을 그냥 빼앗겨야 하는 것일까? 문득 며느리 수진이 한 말이 떠올랐다.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당당한 표정과 비웃는 듯한 어조가 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철민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을까? 강남에서 그 정도 조건의 아파트라면 분양권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철민은 옷을 갈아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다시 그 아파트를 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쌓은 전문가의 눈으로 그 건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철민은 천천히 건물 외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외벽의 미묘한 변색이었다. 1층과 2층 사이의 외벽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일반인이라면 놓칠 수 있는 차이였지만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철민의 눈에는 명확했다. 저건 누수 때문에 생긴 얼룩이야.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구나. 철민이 혼잣말을 했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서 배수관을 살펴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배수관 주변에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녹물이 흘러내린 흔적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2-3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철민은 점점 의심이 커졌다.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에게 물어봤다. 혹시 이 아파트 지을 때 어떤 건설사에서 했는지 아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대한건설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철민이 자연스럽게 답했다. 아들이 여기 살아서 관심이 있어서요. 대한건설. 철민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현장에서 부실 시공 문제로 말이 많았던 회사였다. 당시 철민이 다른 현장으로 옮겨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회사의 부실한 시공 때문이었다. 역시 그 회사였구나.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오후 철민은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반장 나야. 철민이. 혹시 대한건설 강남 신축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김 반장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다. 철민아, 웬일로 그 공사 얘기를. 그 현장은 말도 마. 정말 엉망이었어. 어떻게 엉망이었는데? 철민이 자세히 물었다. 김 반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방수 처리부터 시작해서 배관, 전기 설비까지 전부 날림 공사였어. 감리단에서도 지적했는데 위에서 압력 넣어서 그냥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거든.
철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 김 반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당연하지. 2-3년 안에 누수, 균열, 배관 파열 등등 온갖 문제가 터질 거야. 그때 되면 수억 원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공사 해야 할 걸. 전화를 끊은 후 철민은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동료에게 연락했다. 전 동료 이 팀장은 현재 감리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팀장님, 저예요. 철민이요. 혹시 대한건설 강남 아파트 공사 감리했었나요? 아, 철민이. 오랜만이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공사 얘기를? 이 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실은 제 아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요.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이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철민아, 그거 참 걱정되는데. 사실 그 공사 준공 검사 때 문제가 많았어. 근데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마 위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압력이요? 철민이 추궁했다. 이 팀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그 건설사 고문 변호사가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로펌에서 일하는 로펌 변호사? 철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수진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었다. 설마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철민은 즉시 인터넷 카페에 가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대한건설 고문 변호사를 검색하자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이름을 보는 순간 철민은 충격을 받았다. 이정호. 수진의 성이 이 씨였다. 혹시. 다음 날 철민은 또 다른 동료인 설계사무소의 박 차장에게 연락했다. 차장님, 저 철민입니다. 혹시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나요? 박 차장이 즉시 알아들었다. 아, 이정호 변호사 말하는 거지. 그 사람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철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혹시 그 딸이 이수진인가요? 박 차장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며느리야? 철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차장님, 그럼 이정호 변호사가 대한건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철민의 질문에 박 차장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철민아, 솔직히 말하면 그 아파트는 부실 시공으로 유명해. 그런데 어떻게 준공 검사를 통과했는지. 뭔가 뒤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날 밤 철민은 모든 정보를 정리해봤다. 수진의 아버지는 대한건설의 고문 변호사였고 그 건설사는 부실 시공으로 악명 높았다. 그리고 자신이 9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바로 그 부실 시공 아파트였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철민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바가지를 쓴 것이다.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정상가에 처분하기 위해 수진 가족이 준호를 이용한 것이었다. 9억 원이라는 거금은 결국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었다. 이제 알겠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철민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쌓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인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조건부 증여 해제만으로는 부족했다. 부실 시공 아파트를 정상가에 판매한 사기 행위까지 폭로해야 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말이다. 철민이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그 다음날 오전이었다. 손에는 지난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가 들려 있었다. 젊은 법무사 정민호가 철민을 맞으며 말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철민이 차분하게 답했다.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양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기 혐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기 혐의라고 하시면? 철민이 정리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9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는 부실 시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그 건설사 고문 변호사예요. 법무사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습니다. 어르신이 건설업계에 인맥이 있으시니까 증인 확보도 가능하시겠고요. 철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30년간 쌓은 인맥이 있습니다. 다들 도와줄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철민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것은 대한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박 반장이었다. 반장님, 저 철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요. 박 반장이 반갑게 답했다. 철민아, 언제든지 좋지. 무슨 일인데? 다음 날 만난 박 반장에게 철민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반장님, 제가 아들한테 사준 집이 그 부실 시공 아파트였어요. 9억 원을 주고 샀는데. 박 반장이 분노하며 말했다. 이런 개 같은 일이. 철민아, 내가 그때 현장 사진들 다 보관하고 있어. 부실 시공 증거 자료 말이야. 정말요? 그 자료들이 아직 있나요? 철민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다. 박 반장이 단호하게 답했다. 당연하지.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다 보관해뒀거든. 철민아, 너 같은 좋은 사람이 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어. 다음으로 연락한 것은 감리단에서 일했던 김 과장이었다. 그는 현재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철민 반장님, 그 아파트 감리할 때 정말 골치 아팠어요. 지적사항이 수두룩한데 위에서 자꾸 눈 감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철민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과장님, 법정 증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거 아시잖아요. 김 과장이 흔쾌히 승낙했다. 물론이죠. 반장님 같은 분이 당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당시 감리 보고서 사본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건축안전진단업체에서 일하는 이 기사였다. 그는 대한건설 아파트의 하자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기사님,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이 기사가 먼저 나섰다. 반장님,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아파트 진단해 달라는 거죠.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반장님이 현장에서 얼마나 후배들 챙겨주셨는데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 걸 가만히 둘 수 있나요?
이 기사의 말에 철민은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이 기사가 정밀 진단 결과를 가져왔다. 반장님, 이거 정말 심각해요. 방수층 불량, 배관 연결부 불량, 전기 설비 용량 부족까지. 이 정도면 2년 안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 들어가야 해요. 진단서를 받아본 철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걸 9억 원에 팔았다고. 법무사 정민호는 수집된 증거들을 보고 놀라워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거의 100%예요. 단순한 조건부 증여 해제를 넘어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둘 다 진행해 주세요. 이런 사기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또 다른 동료 한 대리가 추가 정보를 가져온 것이다. 반장님, 이거 더 큰 문제예요. 이정호 변호사가 대한건설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실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처분해야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얘기네. 철민이 분노에 떨었다. 한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수진 씨가 준호한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 신분이면 9억 원 대출 받기도 쉽고 부모님이 보증도 서줄 테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철민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의 가족이 처음부터 속임수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30년간 쌓은 인맥과 전문성이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릴 무기가 되고 있었다. 첫 번째 재판 전날, 철민은 모든 증인들에게 연락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정이 이런 때 도움이 되네요. 박 반장이 전화로 말했다. 철민아, 우리끼리 뭘 그래.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 당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김 과장도 격려했다. 반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증언해 드릴게요. 그 부실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까발려야죠. 이 기사 역시 힘을 실어줬다. 반장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30년 성실한 삶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재판 당일, 철민은 법정에 서면서 30년 전 처음 건설 현장에 발을 디뎠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득했었다. 지금은 달랐다. 배신당한 분노와 30년간 쌓은 전문성, 그리고 동료들의 신뢰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다. 원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철민 측 법무사가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현장 사진, 감리 보고서, 안전진단서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 반장이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증언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명백한 부실 시공이었고 이런 아파트를 정상가에 파는 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 확실합니까? 박 반장이 단호하게 답했다. 30년 경력으로 장담합니다. 준호와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수진의 아버지 이정호 변호사도 방청석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30년간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었다. 마지막 재판날이 밝았다.
철민은 평생 입어본 정장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30년간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그에게 정장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했다. 가슴 주머니에는 아내 순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순자야, 오늘 우리가 이기면 내 한이 풀릴 거야. 철민이 혼잣말을 했다. 법정에 들어서자 준호와 수진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수진의 아버지 이정호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철민은 위축되지 않았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진실이 그들의 거짓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입장하며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마지막 변명을 늘어놓았다.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선의로 거래한 것입니다. 부실 시공 여부와 증여계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철민 측 법무사 정민호가 일어서서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한 아버지를 속여서 부실 시공 아파트를 정상가에 떠넘긴 조직적 사기 사건입니다. 법정안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재판장이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철민이 천천히 일어섰다. 3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저는 7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건설 현장 냄새가 난다고, 이미지가 안 좋다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실 시공 아파트를 9억 원에 떠넘겨서 저를 속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철민이 계속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을 되찾고 싶어서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 계층이 다르다고, 학벌이 다르다고 사람을 속이고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잠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퇴정한 후 30분간의 기다림은 철민에게 3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고, 수지는 계속 변호사와 급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드디어 재판장이 다시 입장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 아파트를 정상가에 판매한 사기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며 추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그 순간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철민에게 매달렸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철민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기회는 내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 했다. 준호도 울먹이며 다가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철민이 아들을 쳐다봤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너는 이미 선택했어. 내 부모보다 내 아내를 택했고, 정직보다 체면을 택했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철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다. 박 반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철민아, 수고했어. 정의가 이겼네. 김 과장도 축하했다. 반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시겠네요. 이 기사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반장님, 30년간 정직하게 사신 게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반장님을 존경합니다. 철민은 동료들을 보며 새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한 달 후, 준호와 수지는 그 9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 철민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쓸쓸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 가끔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철민도 응, 잘 지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수지는 한 번도 전화를 바꿔받지 않았다. 아마 철민의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철민은 아내가 생전에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혼잣말을 했다. 순자야, 내가 잘한 거 맞지? 우리 존엄은 지켰잖아.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 마치 아내의 대답 같았다. 저녁 무렵 30년간 함께 일한 박 반장이 술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철민아, 오늘 우리 한잔하자. 내가 보여준 용기에 건배하고 싶어. 두 노인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30년을 돌아봤다. 반장,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철민이 말했다. 계층은 돈이나 학벌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나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현장 일을 했지만 적어도 남을 속이거나 배신하지는 않았잖아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철민아. 내가 보여준 건 진짜 어른의 모습이야. 30년 현장 경험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다. 밤늦게 박 반장이 돌아간 후 철민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옳았다는 걸 증명했어. 앞으로는 우리가 흘린 땀의 결실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77세 박철민의 마지막 승부는 이렇게 끝났다. 돈을 되찾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해 두시면 다음 글도 편안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